(2023년) 대입을 위한 수능 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2만 명가량. 1993년 첫 수능 당시 71만 명이 넘었던 응시생이 출생률 감소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2050년쯤엔 생산 인구가 급감해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숙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과연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와야 할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 KDI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세계적 경기 침체라는 지금의 성장률도 2%가 넘는데 2050년에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 최고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50년에는 생산 인구가 급감해서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때문에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웬갓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시더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네. 왜 여기에 발탁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면서도 이거 끔찍한 일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정말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우리가 대응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꼽아 주셨더라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2050년 하면 얼마 안 남은 맞아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0.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멈춰서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젠다라서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역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고 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당연직 장관들이 여러 7개 부처 일곱 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그 밖에 이제 15명의 민간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민간 위원 위촉이 끝나면 정식으로 위원회가 출범하고 활동을 할 텐데요. 그때까지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해서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정책을 입안하고 필요한 건 입법도 하고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최근 들리는 얘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직이 좀 축소됐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조직은 새 정부 들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축소가 됐었는데 조금 다시 이 이제 몇몇 위원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는 좀 정리를 좀 할 생각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원회 축소 때문에 함께 축소가 됐지만 네.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작은 조직이에요, 사실은. 예산도 너무 작고. 예. 근데 사실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을 정하고
모든 부처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식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인구에 따른 적응이나 이런 문제를 하려면 7개 부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국방, 법무까지도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도 확대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기존의 7개 부처는 뭐 퍼뜩 떠오르는 게 뭐 보건복지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여성가족부, 예, 교육부, 네,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동부, 예, 일자리 다 관련되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 1974년 40억 명에서 48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위기 앞에 놓였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80조 2천억 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지만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내리막길만 걷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이게 벌써 수십 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예. 조금도 나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2005년에 기본법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 썼느냐, 약간은 추계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많게 보기도 하고 좀 더 적게 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334조 정도 예산을 썼다고 보거든요. 이야. 그런데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랬을까 한번 부위원장께서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투입된 예산이 전부 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 가는 부분이 많이 약간만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도 다 다 그렇게 잡은 저출산이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2016년에 국회 특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특위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가 막 예산을 보니까 뭐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저출산 예산이냐 그러면 밤길이 안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좀 무관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일종의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난임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뭐 보육, 교육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예, 또 그렇죠. 지원금도 많이 늘렸고 좀 중복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꿀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 중에 사각지대가 좀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것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뭐 저출산율을 올리는데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틀로 하면서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출산율에 이제 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정도의 도입으로는 우리의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것에 대한 대응은 되지 못한다. 이제는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것, 소위 지금 추세로 하면 엄청난 역피라밋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는 지금의 이미 태어난 인구들, 부모가 될 세대의 인구들에 비추어 봐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완화시키면서 이러한 인구 구조에 맞는 우리의 적응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뭐 완화와 적응과 기획 이런 쪽으로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좀 미래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기획이 아마 뭐 예를 들면 이민 정책 변화라든지 또 뭐 정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텐데 요건 좀 이따 좀 따로 여쭤보도록 네. 하고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게 그동안에 했던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 네, 예, 예.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사실은 왜 아이 안 낳으십니까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다른데요. 남성은 주택,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여성은 역시 첫 번째가 자아실현,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보육 문제에 있어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요. 예. 예컨대 뭐 이제 뭐 교육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돌봄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로 낮춘다 해서 굉장한 그런 파동이 있었는데 예. 그 핵심이 뭐냐면 갑자기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점심 안 먹고 온다는 맞아요. 것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 같은 것도 대표적인 사각지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뭘 구상하고 계세요? 뭐 외국의 입법례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189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죠, 다시. 예, 이제는 2.1로 회복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68년에 등록 동거혼을 도입합니다. 등록 동거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혼하고 차이가 있다면 등록 동거혼은 이제 동거하는 것을 등록했을 때 이제 법률혼하고 등록 동거혼의 차이는 뭐 이혼이냐 계약 해지냐 위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혜택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죠? 뭐 수당이라든지 예, 세제라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경우에 아이가 어떤 스테이터스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별받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네. 힘들어하고 또 동거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는 경우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면 그거 자체가 아이가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나 이런 걸 하나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역시 뭐 아까 이제 1위, 2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왜 아이를 안 낳느냐 해서 돈이 없어서입니다. 뭐 주택도 교육도 사실 돈 다 문제죠. 돈이죠. 돈이 그렇죠. 없어서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초산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임산부 평균 연령이 33.4세고요. 맞아요. 36세부터 40세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산모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건 뭐냐?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못 낳는 못 낳는 거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역시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사실 그걸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재미있는 게 2019년에 헝가리가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냥 목돈으로? 네. 장기 어. 저리 대출인데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율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탕감해주고 이게 와. 조금씩 뭐 하여간 크게 보면 그런 예.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이가 나오면 원금 전부를 탕감해준다. 뭐 예.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혼율도 20% 늘어나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1.5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GDP 수준으로 하면 좀 더 필요할 텐데요. 보통들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또 이렇게 결혼도 늦추고 하는 그렇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초기 어떻게 보면 안정자금, 안정자금의 의미로 그것도 이제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되 대출하고, 예, 다만 아이들 낳으면 또 좀 깎아주고. 예, 근데 아이를 안 낳으면 일정 기간 아이를 안 낳으면 갚아야 됩니다. 거기 제도는.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헝가리 그 결혼하면 5천만 원, 뭐 아이 낳으면은 이자도 삭감. 이건 상당히 솔깃하게 들리는데 네. 앞에 말씀하신 그 등록 동거혼의 경우는 이게 근데 문화와 의식의 차이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유럽 사회 그 통계를 보다가 보니까 유럽에서는 법률적으로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 없더라고요. 네, 등록 전체 출생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비혼 출생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만큼 의식과 문화가 그런 데 적응돼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 그런 등록 동거가 많아질까요? 사실 이제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결혼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도 될 수 있고 합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부산 지역에 가서 이렇게 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우리 사유리 씨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 다양한 경우에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청중에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생각들이 많이 변화하고 바뀌어졌구나라는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뭐 그래도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좀 행복하고 예.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도 좀 조금 더 자세한 서베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출생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선택할 기회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층들 결혼할 필요 없다가 훨씬 많아요. 여성들이 맞아요. 또 네, 많고요. 여성들 많고. 아이 안 낳겠다 돈 많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으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실인데요. 저는 뭐 사실 저도 아이 낳고 뭐 가정과 일을 양립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제 이야기를 쭉 풀어도 참 힘들게 왔는데요. 고생 많으셨죠? 힘들게 왔는데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아이 낳고 결혼하고 싶도록 만들고 또 그들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무엇일까? 결국 뭐 제도적으로도 이끌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인식 개선의 캠페인 그러면서 이거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론, 종교단체 모두 같이 좀 해야 되지 그렇죠. 않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음. 특히 이제 이제는 뭐 워라밸 해서 저 일과 이런 라이프가 이렇게 뭐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상으로 워라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블렌디드 된다 해서 정말 그게 같이 일어나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고용에 있어서 그런 제반 제도가 잘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꺼리낌이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는 사실 전체의 인식에 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쭉 정리해 주실 때 이렇게 노력해도 획기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지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 네. 적응의 첫 번째로 뭐 이민 정책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민 정책의 변화 진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50년 되면 0.5%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일할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 정책의 변화는 일단 좀 그 우수 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문호를 여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해외 근로자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제한들이 많았는데요. 네. 고용 허가제라든지 5년 이상 정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탄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단일 민족 이렇게 해서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는데요.
사실 요새 K컬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존중하거든요. 다 저는 동경하죠. 오히려 동경. 네, 오히려 열므로써 개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커질 수 있다. 소위 K컬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히려 멜팅팟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도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각국의 대사관에 가서 보면은 한국어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이 되고 상당 부분 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노력들을 해야지 겨우 예, 예. 이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정말 이 언어를 우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좀 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확대한다면 우리가 이민 정책도 좀 더 열어보는 것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적응의 노력으로 파뜩 떠오르는 게 이제는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일하도록 정년 제도 같은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더 떠오르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뭐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지만 저출산 쪽에만 더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예산도 6대4, 7대3 정도로 그쪽에 더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미 고령사회는 왔고요. 고령사회 중에서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앞으로 75세 이상, 8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35년이면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30%가 맞아요.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는 세 가지가 있겠죠. 건강, 돌봄, 경제 세 가지입니다. 사실 평균 기대 여명은 높아졌는데 우리가 건강 연령과 평균 기대 여명하고 차이를 보니까 17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17년 넘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건강 부분을 돌보는 것이 한 축이 있다면 역시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모두들 지금 60세 정년이라고 그러지만 너무들 건강하시거든요. 60세. 맞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우리 인구가 이미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닌 아닙니다. 예. 그런 지금 논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2030년에 65세로 하면 사실상 청년 일자리를 전혀 뺏지 않고 65세로 네. 연장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데요. 조금 더 당기는 부분은 어떤가? 또 그리고 근무 형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논의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크게 보면 노동개혁이라는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네. 65세를 언급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70세 얘기도 70세까지도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어차피 조정할 때 한꺼번에 70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제 그것도 약간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초고령 사회도 2026년에 진입한다 그랬다 지금 또 2025년으로 당겨지고 당겨졌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세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지금부터 한 5, 6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저희가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난 지금 이제 1994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28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28세가 되면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인구가 되는데 연령이 되는데요. 94년부터 그래도 2000년까지는 60만 명씩 태어났어요. 한 해에. 근데 2000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구 절벽이 오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곧 40만 명씩밖에 안 태어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될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부터 한 5, 6년이 그나마 60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다. 골든 타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놓치면은 진짜 우선 뭐, 밭이 없어요, 밭이. 그러니까 40만 명이니까 그 다음은 노력을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요즘은 30만 명대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30만 명도 깨졌습니다. 그렇죠. 30만 명 시대는 단 3년이었고요. 20만 명 시대입니다. 네. 참. 그래서 지금 너무 빠릅니다. 너무 네,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네. 그 이민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정년 연장. 네. 이거 외에 또 어떤 적응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는 또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뭐 국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이제 결국 병역 자원이 지금 받쳐주지를 맞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방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K 방산 엑스포에 다녀왔었는데요.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무인화, 하나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에너지의 하이브리드하고 무인화였는데. 사람이 필요 없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방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뀐 것에 맞는 산업의 변화죠. 결국 우리가 뭐 흔히 실버 산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서 그것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기후 환경 대사도 맡고 있는데요. 기후 대사 맡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인구와 기후가 저는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의 생존의 아젠다이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후 대응이 단순히 뭐 인류의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또 돈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강한 룰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녹색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 기술의 선도 산업군을 우리가 이룬다면 그것이 미래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인구 위기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사 얘기하신 김에 최근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다녀오셨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뭐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개도국인 이집트가 주도를 했죠. 뭐 이집트가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나게 이제 본인들이 드라이브를 걸겠다 했는데 사실 선진국으로부터 그 뭐 정말 협력을 얻어낼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번엔 개도국 승리로 끝났는데요. 뭐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기로까지 합의를 했죠. 근데 이제 뭐 대한민국에 대한 분위기는 그동안 좀 대한민국은 기후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못 가셨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110개국 정상이 왔는데요. 이번에 저는 대통령 특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세션에서 정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저하고 중국의 시제나 특사만 연설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더 대한민국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후 선도국들하고는 부문별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해운, 산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과 MOU를 맺거나 하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산항부터 타코마항까지 그 워싱턴 시애틀항 바로 밑에 있는 항입니다. 그쪽까지의 해운은 우리가 앞으로 녹색 해운을 하겠다라는 걸 미국하고 MOU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무탄소나 저탄소 연료를 쓰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산림도 대한민국이 뭐 우리 기억하다시피 정말 벌거숭이 산에서 그래도 산림 비율이 67.7%입니다. 이건 아주 획기적인 성과죠. 그래서 뭐 최근 기사 보셨겠지만 아마존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기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비전이 글로벌 중추국가예요. 예전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ODA도 OECD 평균에 정말 저희가
부끄러울 만큼 못했었는데 OECD 평균의 절반 이상은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조의 경우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린 ODA 확대, 그래서 녹색 ODA 확대를 좀 주장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 강조하고 왔습니다. 기후대사의 그 역할에 관한 말씀 잠깐 들었고 다시 이제 저출산 문제로 가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가 이 국민의 삶에 이 세 가지만 책임져 주면 된다. 집, 교육, 건강, 병원.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집과 교육이 문제인데 교육도 공교육 체계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획기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 방안, 요게 하나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뭐 헝가리의 경우 결혼하면 5천만 원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에 있어서 공공임대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역할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혼부부들한테는 공공임대를 좀 우선적으로 주는 저는 요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임대, 신혼부부 제공, 사교육의 획기적인 절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 건강보험 부분은 많이 우리가 커버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엄청난 적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건강보험도 저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난 5년 동안 이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교육과 주택 문제는 사실은 공교육이 저는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거든요.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문제는 공교육만으로도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면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당연한 보거든요. 얘기죠. 그거는 뭐 교육제도를 야 수능만으로 돼 이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육 우리가 지금 학교 가서는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처참한 현실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뭐 저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모두 합심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교육을 좀 더 활성화할 걸 해봐라. 제대로 할 걸. 우리가 교원평가제 도입하겠다 했더니 전부 반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뭐 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고는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혁신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는 사실은 저도 뭐 공공임대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공공임대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것도 인식의 문제인데요. 주택은 꼭 소유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임대로 만족은 못하죠. 임대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헝가리 제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것을 갖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주 우리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집이라는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 또 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재산의 증가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물론 이것이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은 되어 있지만 결국 그러한 인식 자체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을 잘 써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양질의 공공임대를 늘린다면 인식 변화를 좀 빨리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요. 공공임대 들어가는 이제 조건 같은 것을 이제 그렇다면 좀 완화해야죠. 예, 이제 그동안 사실 뭐 그런 공공임대 지었는데 다
뭐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은 공실률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서울의 경우에 네,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공임대 부분은 뭐 이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아이 둘 낳으면 방 2개짜리, 아이 셋 낳으면 방 3개짜리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을 예. 확대하는 거.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쳐다보고 한 40초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40초씩이나. 예, 예. 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마냥 미룰 수만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코앞에 닥쳐진 인구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느냐 마느냐,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하고 또 언론, 종교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신다면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출산율 떨어지는 거를 좀 방향을 꺾어내는 요 계기를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TV 국정초대석, 오늘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